강지욱의 세계는 코드와 논리로 구축되었다. 국내 최고의 기술 및 사이버 보안 기업인 KJ 이노베이션스의 회장으로서 그의 하루는 0과 1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감정은 변수, 예측 불가능성은 오류였다. 그의 통제해 모든 것은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월요일 아침, KJ 이노베이션스 타워 최상층의 전략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지만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누구 하나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모두의 시선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지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이 32의 그는 조각상처럼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맞춤 제작한 다크 그레이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완벽하게 감쌌고 아이씨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깊고 검은 눈동자는 평범한 사람이 읽어낼 수 없는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마기사,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지목당한 중년의 임원이 반사적으로 허리를 폈다. 네, 회장님, 방금 발표한 타이탄 프로젝트의 예상 성공률이 18%라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AI 보안 시스템을 통합하여 나머지 1.3%는 강지욱의 질문은 칼날 같았다. 박 이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마른 입술을 죽이며 애써 대답을 쥐어짰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나 제로데이 공격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사실상 100%에 가깝다고 보셔도 사실상 지욱의 입가에 냉소가 스쳤다. 우리 회사는 사실상이라는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않아. 1.3%의 실패 가능성은 1.3%의 파산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나 그 안에 고객 수백만 명의 데이터가 있고 우리 회사에 존폐가 걸려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큰 키가 회의실을 압도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보류한다. 1.3%의 변수를 통제할 방법을 찾아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0.001%의 오차도 용납 못해. 그게 KJ 이노베이션스의 방식이니까. 그의 선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강지욱은 단순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 그 자체였고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회의는 그대로 끝이 났다.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강지욱은 잠시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과 자동차, 사람들, 저 모든 것이 그에게는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으로 보였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해야만 했다. 그때 그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로비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소란, 지욱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건물에서 소란이라는 단어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한 여성이 회장님께 선물을 전달하겠다며 막무가내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보안팀이 제지했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선물 나한테 지욱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는 사적인 선물을 받는 법이 없었다. 네, 본인을 회장님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욱은 코웃음을 쳤다. 팬이라 아이돌이나 배우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처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킬 그 여성과의 만남은
그렇게 예고되고 있었다. 점심시간. 지욱은 중요한 투자자와의 미팅을 위해 건물 1층 로비로 내려왔다.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로비 중앙이 온통 형형색색의 풍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웅성거리며 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수십 개의 헬륨 풍선줄을 힘겹게 붙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풍선에 끌려 하늘로 날아가기 직전처럼 보였다. 그녀는 가녀린 몸매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흩날렸다. 언뜻 보기에는 청순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장난기 가득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쩔쩔매고 있었다. 아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주십시오. 어머, 전 그냥 제 사랑을 전달하러 온 것뿐이에요. 그녀는 과장된 목소리로 외치며 풍선 하나를 가리켰다. 가장 큰 하트 모양 풍선에는 서툰 글씨체로 강지욱 오빠, 내 마음을 받아줘 라고 쓰여 있었다. 지욱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침에 보고받았던 그 여자였다. 그의 이마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그의 공간에서, 그의 통제에서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가 여자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그녀가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손에서 풍선줄을 실수로 놓쳐버렸다. 수십 개의 풍선이 일제히 솟아올라 높은 천장을 향해 날아갔다. 사람들의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풍선들은 천장에 부딪히며 로비 곳곳으로 흩어져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공간을 순식간에 유치한 파티장처럼 만들어버렸다. 여자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외쳤다. 어머나, 어떡해.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 가득한 눈동자는 정확히 강지욱을 향해 있었다. 마치 나 좀 봐요. 당신의 그 완벽한 세상. 내가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지욱은 분노로 굳어진 발걸음을 옮겨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의 가녀린 몸을 완전히 덮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이름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까이서 본 그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잘생겼지만 그만큼 더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한유라예요.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빠. 오빠라는 단어에 지욱의 인상이 노골적으로 구겨졌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건 업무 방해이자 무단 침입이야.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유라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기가 막혔다. 지욱은 살면서 수많은 종류의 인간을 상대해봤지만 이런 부류는 처음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예측 불가능한 오류. 그 자체였다. 김비서. 그가 뒤를 돌아보며 명령했다. 보안팀은 뭘 하고 있는 거지?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 방형 1km 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하지만 회장님, 제 선물은... 유라가 작은 상자를 내밀려고 했다. 지욱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지나쳐 건물 밖으로 향했다. 그의 뒤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유라는 계속해서 외쳤다. 내일 또 올게요. 제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날 오후 내내 지욱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한유라라는 여자의 얼굴과 그녀의 당돌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알고리즘에 침투한 바이러스 같았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스토커나 정신이 이상한 여자로 치부하려 했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그녀의 눈빛,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눈빛은 평범한 팬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명확한 의지와 계산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정말로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회사 근처. 지우기 사업 파트너와 점심 식사를 하던 고급 레스토랑에서였다. 갑자기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었다. 한유라가 어깨에 바이올린을 걸친 채 애절한 세레나데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 실력은 수준급이었지만 문제는 그녀가 연주 중간중간에 지욱 씨를 위한 노래예요.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라고 외쳐대는 것이었다.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들이 지욱의 테이블을 쳐다보았다. 함께 있던 파트너는 당황스러움과 흥미로움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욱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일어나 그녀의 바이올린을 빼앗아 부셔버리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그는 조용히 계산서를 요청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레스토랑을 나갈 때까지 유라의 사랑의 세레나데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문제의 셋째 날이 왔다.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린 지욱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공간에서 고요한 침묵을 즐기며 집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다. 그가 자신의 전용 주차 공간에 다다랐을 때 그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의 검은색 세단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분홍색 경차였다. 그냥 차가 아니었다. 보닛부터 트렁크까지. 차 전체가 강지욱의 얼굴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잡지 인터뷰 사진, 기사 사진, 심지어 파파라치에게 찍힌 희미한 사진까지. 그 끔찍한 콜라주 아트의 한가운데에는 주차 중인 내 사랑이라는 문구가 거대하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차 옆에는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한유라가 있었다. 지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유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퇴근길을 마중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란 수준이 아니야. 지욱이 차갑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스토킹 범죄야. 당신, 제정신인가?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사랑, 지욱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역겨운 단어 집어치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돈 아니면 유명세? 유라는 그의 말에 처음으로 미소를 거두었다.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에요. 그 순간 지욱은 그녀의 눈빛에서 다시 한번 그 이질적인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광적인 집착이 아니었다. 오히려 절박함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것을 알아챌 여유가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당장 이 끔찍한 깡통차를 치워. 그리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 싫다면요. 유라가 도발적으로 물었다. 그럼 당신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거야. 내가 가진 변호인단이라면 당신을 접근 금지 명령은 물론이고 실형까지 살게 만들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농담기도 없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를 어지럽히는 이 바이러스를 그는 법이라는 가장 확실한 백신으로 제거할 생각이었다. 유라는 잠시 그를 말없이 응시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조명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욱은 놓치지 않았다. 드디어 이 비상식적인 여자도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알겠어요? 그녀는 순순히 차 키를 꺼내 자신의 차로 향했다. 지욱은 의외라는 듯 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그의 앞길을 막고 있던 차를 옆으로 옮겨 길을 터주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그녀는 지욱을 향해 섰다. 그녀의 손에는 아침에 그가 받기를 거부했던 그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건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니까. 그녀는 상자를 그의 차 보닛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지욱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 상자를 한 번, 그리고 그녀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채 올라탔다. 그는 그녀가 보닛 위에 올려놓는 상자를 손으로 쳐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상자가 바닥을 구르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유라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보였다. 하지만 지욱은 조금의 미안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엑셀을 밟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유라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상자를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장난기 어린 미소도 당돌함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계산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잘근 깨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시작이야, 강지욱.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막 1단계를 통과했을 뿐이었다. 한유라를 쫓아낸 후 강지욱의 세계는 다시 완벽한 질서를 되찾은 듯 보였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그는 다음날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된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성가신 잔상처럼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남아있었다. 경멸을 담아 쳐냈던 작은 선물 상자.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우두커니 서 있던 그녀의 모습.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미세한 불협화음에 가까웠다. 그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에 누군가 잘못된 음표 하나를 던져 넣은 듯한 이물감. 그는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감정적인 동요는 불필요한 변수를 낳을 뿐이라고. 한유라는 그의 인생에서 제거된 오류 코드일 뿐이었다. 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는 전날의 사건에 대한 간결한 보고서와 함께 비닐 증거물 백에 담긴 작은 물체가 놓여 있었다. 바닥에 떨어져 모서리가 살짝 찌그러진 선물 상자였다. 그의 충실한 경호팀장이자 운전기사인 최 실장이 프로토콜에 따라 수거해 온 것이었다. 지욱은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조잡한 포장지와 어설픈 리본. 그는 콧방귀를 뀌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벨벳 쿠션 위에 놓인 값싸 보이는 USB 메모리 하나가 전부였다. 분홍색 플라스틱 몸체에 유치한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이게 그 여자가 그토록 전달하고 싶어 했던 선물이었단 말인가. 아마도 안에는 사랑 고백이 담긴 영상이나 유치한 편지 파일 같은 것이 들어있겠지. 그는 즉시 이 쓰레기를 파기하도록 지시하려다 문득 생각을 바꾸었다. 이 여자의 비상식적인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USB를 집어들어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그의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물건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렇게 이틀이 흘렀다. 한유라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지욱의 일상은 다시 완벽한 궤도를 되찾았다. 그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1.3%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고 새로운 M&A 계약을 검토했으며
수백억짜리 의사결정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내렸다. 서랍 속 분홍색 USB의 존재는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가는 듯 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셋째 날 오후였다. 그것은 거창한 시스템 붕괴나 경보음이 울리는 해킹 사건이 아니었다. 지극히 미미하고 사소한 이상 징후였다. KJ 이노베이션스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R&D 센터의 제로존 서버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이 서버는 회사의 모든 핵심 기술 데이터가 보관된 곳이었다. 그런데 지난 24시간 동안 제로존의 데이터 전송 로그에서 굴적 영역인 1초 미만의 지연 현상이 불규칙적으로 수차례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다. 보고를 올린 보안팀장은 단순한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한 글리치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시스템에 어떤 보안벽도 뚫리지 않았고 데이터 유출의 흔적도 전혀 없었다. 다른 임원이었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강지욱은 달랐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메인 콘솔로 달려가 직접 로그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다. 스크린 위로 수백만 줄의 코드가 스크롤되었다. 불규칙적이라고, 아니, 지욱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다. 그 미세한 지연 현상들 사이에는 명백한 패턴이 존재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여러 번 돌려보는 것과 같은 흔적이었다.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고 경보를 울리지 않으면서 내부 구조를 파악하려는 고도로 지능적인 탐색의 증거.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다. 이미 내부에 들어온 누군가가 벌이는 짓이었다.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서 분홍색 USB를 꺼내 들었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 단순한 스토커가 남긴 유치한 물건과 회사의 최고 등급 보안 이슈를 연결하는 것은 비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이 수많은 코드의 바다에서 단 하나의 변수를 찾아내던 그의 동물적인 프로그래머로서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집무실 안쪽에 위치한 개인 분석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외부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스탠드얼론 시스템들로 가득한 그만의 요새였다. 그는 가장 안전한 샌드박스 환경의 컴퓨터에 그 분홍색 USB를 꽂았다. 예상대로 드라이브를 열자마자 암호 입력창이 떴다. 암호화 방식은 조잡했다. 마치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스 코드를 대충 긁어모아 만든 것처럼 보였다. 지욱은 경멸적인 표정으로 몇 분 만에 암호화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폴더가 열렸다. 안에는 동영상 파일, 이미지 파일, 텍스트 파일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실망감을 느끼며 이미지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양이, 밈 이미지였다. 텍스트 파일에는 지욱 오빠, 사랑해요 라는 문장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역시 그는 헛수고를 했다는 생각에 USB를 뽑아버리려 했다. 이 여자는 그냥 미친 스토커일 뿐이었다. 자신의 과대망상이 비논리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그가 USB를 뽑으려던 손을 멈칫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파일들의 속성 정보가 들어왔다. 파일의 크기, 생성된 날짜와 시각, 수정된 날짜와 시각 너무나 무작위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아까 서버 로그에서 보았던 그 불규칙 속의 패턴처럼 이 숫자들 역시 무언가 부자연스러웠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는 파일들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기 시작했다. 파일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생성 시각을 밀리초 ms 단위로 변환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특정 순서에 따라 조합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숫자들은 단순한 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암호화 알고리즘의 키 값을 가리키고 있었다. 첫 번째의 조잡한 암호는 위장이었다.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게 만들기 위한 미끼. 진짜 정보는 2중, 3중의 암호화 아래 데이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암호를 푸는 열쇠는 말도 안 돼. 지욱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두 번째 암호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시퀀스 코드는 바로 그가 조금 전에 발견했던 제로존 서버의 로그 지연 패턴과 일치했다.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한유라라는 여자가 KJ 이노베이션스의 최고 보안 서버에 침투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녀가 침투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강지욱 자신이 그 침투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단서로 이 USB를 분석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예측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의 머릿속에서 체스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키값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에 새로운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파일명은 키메라 치메라. 그는 망설임 없이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단 몇 줄의 소스 코드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코드를 보는 순간 강지욱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보다도 진보된 형태의 코드였다. 시스템의 가장 약한 소프트웨어적 취약점이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의 설계 결함을 파고드는 방식. 한번 침투하면 그 어떤 백신으로도 감지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완벽한 유령. 그리고 코드 아래에는 짧은 텍스트 메시지가 있었다. 그들은 이미 당신 안에 있어. 백도어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에 있어. 최근 퀀텀 리프로부터 납품받은 신형 서버를 확인해봐. 퀀텀 리프 최민준 회장이 이끄는 KJ 이노베이션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최근 KJ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퀀텀 리프의 자회사로부터 대량의 서버를 납품받았다. 최고의 가성비와 성능을 보장받은 계약이었다. 지욱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한유라의 비상식적인 행동들. 그녀가 로비에서 풍선을 터뜨리고 레스토랑에서 바이올린을 켰던 것은 공식적인 루트로는 절대 자신에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부의 감시망을 피하고 자신에게 직접 경고를 전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은 스스로 미친 스토커가 되어 누구도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강지욱의 차갑고 논리적인 성격을 역이용한 처절하고도 영리한 연극이었다. 그가 경멸하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선물 상자. 그 안에 든 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고 메시지였다. 그는 3일 동안 그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위협했다. 하지만 진짜 바보는 진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메시지의 마지막 줄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큐신, 나한테 저녁 한 끼 빚졌어. 오빠. 그 장난기 가득한 오빠라는 단어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자존심에 박혔다. 강지욱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눈은 스크린의 경고 메시지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두려움. 그는 틀렸다. 완벽하게 그의 통제된 세계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적에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은 그가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예측 불가능한 오류 한유라였다. 그는 지금 당장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강지욱의 머릿속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긴박감이 뒤섞여 격렬하게 소용돌이쳤다. 그는 즉시 한유라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적이 시스템의 하드웨어 레벨까지 침투했다면 그의 모든 통신수단은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메일, 전화, 심지어 사내 메신저까지. KJ 이노베이션스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이제 그를 올가매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가 한유라의 이름을 검색하거나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순간 내부에 숨어있는 눈은 즉시 모든 것을 알아챌 것이다. 그는 먼저 자신의 집무실 보안 시스템 로그부터 역추적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그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주 미세하고 교묘하게 자신의 데이터를 긁어가는 고스트, 사용자의 흔적. 최고 관리자인 자신조차도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장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적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그녀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방법을 써야 했다. 예측 불가능한 알고리즘을 벗어나는 방식을 바로 한유라가 그에게 썼던 방식 그대로 그는 지난 3일간의 그녀의 행적을 되짚어 보았다. 회사 로비, 고급 레스토랑. 그녀는 항상 사람들이 많고 어느 정도의 소란이 용납되며 스토커라는 자신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 그녀의 행동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 지욱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공식 기록과도 연결되지 않은 태블릿을 꺼냈다. 그는 보안 네트워크를 여러 번 우회하여 평범한 시민처럼 보이는 IP 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리고 검색창에 몇 개의 키워드를 입력했다. 서울, 거리 공연, 바이올리니스트, 여자,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의 눈은 며칠 전 올라온 작은 커뮤니티의 게시글 하나에 멈췄다.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 저녁 애절한 클래식을 연주하는 유라라는 이름의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한 짧은 감상평이었다. 함께 첨부된 사진은 흐릿했지만 하얀 원피스를 입고 바이올린을 켜는 여자의 실루엣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찾았다. 이제 접선 방법을 정해야 했다. 그는 감시자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야만 했다. 그들이 예측하는 강지욱은 감정적 변수가 없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다. 그렇다면 그 예측을 그대로 이용해야 했다. 다음 날 오후, 지욱은 예정되어 있던 외부 미팅을 갑자기 취소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오늘은 일찍 퇴근해야겠다고 말했다. 그의 차가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와 한강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집으로 직행했을 테지만 그는 도심의 한복판에서 차를 세우게 했다. 여기서 잠시 바람 좀 쐬어야겠어. 먼저 들어가 봐.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최 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명령에 따랐다. 차가 떠나자 지욱은 재킷에 옷깃을 세우고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는 익숙하게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KJ 이노베이션스의 회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은 그를 감시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시나리오였다. 해질녘의 광화문 광장은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관광객들로 붐볐다. 지욱은 인파 속에서 조용히 그녀를 찾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순신 장군 동상 근처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한유라는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번 레스토랑에서처럼 과장되고 요란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검은색 바지와 수수한 셔츠 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녀가 연주하는 곡은 바흐의 샤콘느. 고독과 비통함이 느껴지는 선율이었다. 마치 자신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지 혹은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을지 모르는 초조한 기다림을 연주하는 듯했다. 지욱은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지금부터 그는 강지욱이 아니었다. 한유라가 만들어낸, 그리고 감시자들이 믿고 있는 상식 이하의 스토커에게 휘둘리는 냉정한 CEO를 연기해야 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짜증이 가득했다. 그의 등장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연주에 몰두하던 유라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강지욱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것은 당혹감과 아주 미세한 불안감이었다. 가야스다, 한유라. 지욱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잠재울 만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유라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바이올린 활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무슨 짓이에요? 유라가 놀라 소리치며 팔을 빼내려 했지만 그의 손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그녀를 광장 한쪽의 거대한 기둥 뒤, 사람들의 시선이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지만 여전히 공개된 장소로 끌고 갔다. 그는 그녀를 기둥에 밀어붙이고 도망칠 수 없도록 한 팔로 그녀의 양옆을 막아섰다. 완벽한 벽치기 자세였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 유라는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이 남자가 왜 이러는 거지? 계획이 실패했나? 아니면 그저 자신을 겁주러 온 건가?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 지욱이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자신의 얼굴을 가져갔다. 두 사람의 얼굴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사람들은 그가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그러나 이전보다 한 톤 낮게 속삭였다. 그날 왜 그냥 갔지?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무서웠나?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가에 닿았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감시당하고 있다. 연기에. 유라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지욱의 입술이 그녀의 귓불을 스칠 듯 말듯한 거리에서 계속해서 속삭였다. 오늘 밤 자정, 내 사무실 건물 동쪽 비상계단으로 와. 1층 보안문은 열어두겠다. 알아들었으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유라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재구성되었다. 그의 분노, 그의 거친 행동, 이 모든 상황이 연기였다. 그녀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상황의 심각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역으로 이 판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두려움과 함께 이 남자에 대한 경외감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를 확인한 지욱은 다시 표정을 바꾸었다. 그는 경멸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다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작 이 정도의 겁을 먹는 여자일 줄은 몰랐군.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그녀에게서 몸을 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차갑게 한번 쏘아보고는 뒤돌아섰다. 그는 미련 없이 인파 속으로 걸어갔다. 남겨진 한유라는 기둥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붙잡았던 그의 손길의 감촉과 귓게 남은 그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주변 사람들은 저 남자 너무 무섭다. 저 여자 스토커라던데라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완벽한 연극이었다. 감시자는 강지욱이 마침내 스토커를 찾아내 분노를 표출했다고 보고할 것이다. 지욱은 인파를 빠져나오며 굳어진 주먹을 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의 심장 역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논리가 아닌 본능에 몸을 맡겼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짜릿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그는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자정 KJ 이노베이션스 타워는 불 꺼진 거대한 강철 거인처럼 도시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최상층 강지욱의 집무실에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평소처럼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메인 데스크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집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어떠한 외부 통신망과도 연결되지 않은 작은 클린룸에 있었다. 사방이 전파 차단벽으로 둘러싸인 그만이 아는 절대 안전 가옥이었다. 방 안에는 오직 하나의 모니터만이 켜져 있었고 그 스크린에는 의미 없는 지지락 데이터가 배경 화면처럼 흐르고 있었다. 강지욱은 굳은 얼굴로 시계를 확인했다. 공갱연공 홍길정.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박동을 높였다. 그녀가 올까 하니 와야만 했다. 똑똑 약속이나 한 듯. 방음 처리된 문에서 아주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한유라가 서 있었다. 광장에서의 불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터틀넥과 활동하기 편한 카고 바지 차림이었다. 길었던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갑고 지적으로 보였다. 장난기 가득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분석과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헬레나였다. 와스군, 지욱이 낮게 말했다. 약속은 지키니까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재빨리 방 안의 구조와 장비들을 훑었다. 완벽한 전문가의 태도였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난 며칠간의 소란스러웠던 만남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지욱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턱짓으로 방 한가운데에 놓인 보안 단말기를 가리켰다. 설명해 아는 것 전부. 유라는 말없이 단말기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단말기에 연결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잠시 후 모니터의 지지락 데이터가 사라지고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와 코드 조각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녀가 통제하는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는 화면이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당신 회사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작전명이에요. 그녀는 화면의 구조도를 가리켰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절도나 시스템 마비가 아니에요. 2단계로 진행되는 완벽한 파괴 시나리오죠. 1단계는 이미 진행 중이에요. 당신이 퀀텀 리프로부터 납품받은 서버들. 그 하드웨어의 펌웨어 레벨에 아주 작은 백도어가 심어져 있어요. 이 백도어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매일 아주 적은 양의 핵심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고 있죠. 마치 몸속의 암세포처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당신의 정보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욱은 미간을 찌푸렸다. 데이터 유출량은 패킷을 어떻게 위장하고 있지? 유출량은 하루에 수킬로바이트 kb에 불과해요. 정상적인 시스템 로그 데이터와 완벽하게 뒤섞여 전송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탐지 시스템으로도 잡아낼 수 없어요. 마치 모래사장에서 특정 모래알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죠. 지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이라면 내부 최고 책임자인 자신조차도 알아채기 힘들다. 2단계가 진짜 목적이에요. 유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백도 안에는 로직 폭탄, 일종의 킬 스위치가 숨겨져 있어요. 외부에서 특정 신호를 보내는 순간 이 폭탄이 터지죠. 물리적인 폭발을 말하는 건가? 아니요, 더 최악이죠. 유라가 고개를 저었다. 모든 서버의 펌웨어를 동시에 파괴 브레이크 시켜버려요. 한순간에 당신 회사의 모든 서버는 값비싼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메인 시스템, 백업 시스템 할 것 없이 전부 복구는 불가능해요. 하드웨어 자체를 파괴하는 거니까. KJ 이노베이션스는 몇 시간 안에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클린룸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지욱은 자신이 거대한 제국이라고 믿었던 회사가 사실은 시한폭탄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았다. 키메라, 정상적인 하드웨어와 악성 코드가 결합된 끔찍한 괴물. 이름 한번 잘 지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당신 정체가 뭐야? 유라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를 돌려 지욱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내 이름은 한유라가 맞아요. 하지만 이 바닥에서는 헬레나로 불리죠. 헬레나. 지욱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몇 년 전 여러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악명 높은 해킹 그룹 다크 아르고를 역으로 추적해 괴멸시킨 전설적인 화이트햇 해커. 누구도 그 정체를 몰랐지만 그의 실력은 업계에서 신화처럼 여겨졌다. 믿을 수 없군. 전설 속의 헬레나가 이런 모습일 줄이야. 전설은 무슨... 유라가 피식 웃었다. 난 그저 내 영역을 침범하는 놈들을 싫어할 뿐이에요. 난 원래 최민준 회장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다크 아르고의 잔당들을 추적하고 있었죠. 그들의 자금 흐름이 퀀텀 리프의 비밀 서버 중 하나로 이어지는 걸 발견했고 그 서버를 해킹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프로젝트 키메라의 설계도를 발견한 거고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을 쫓다가 우연히 더 큰 음모를 발견한 실력 있는 전문가였다. 왜 나를 도운 거지? 이걸 언론에 터뜨리거나 관계기관에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이 지욱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그는 누구도, 특히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은 믿지 않았다. 유라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첫째, 최민준 같은 쓰레기들이 탐욕 때문에 위대한 기술을 망치는 꼴을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 이건 기술에 대한 모독이에요. 둘째, 그녀가 다시 지욱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퀀텀 리프의 해커들이 날 추적하려다 역으로 내 방화벽을 건드렸어요. 그건 헬레나에 대한 선전포고였고 난 내 이름에 흠집을 내는 놈들은 용서 못해요. 이건 내 전쟁이기도 한 셈이죠. 그녀의 동기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순수한 분노였다. 지욱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그가 유일하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종류의 동기였다.
그는 결심했다. 좋아, 협력하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 하지만 모든 작전은 내 통제해. 내 방식대로 진행한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게임의 지배자여야만 했다. 하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건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해요. 잊었어요. 강지욱 씨, 당신의 방식은 이미 한번 뚫렸잖아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욱의 자존심에 박혔다. 하지만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그는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을 과신했고 그 결과 적에게 심장을 내주었다. 지욱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장난기 많은 스토커의 가면을 쓴 여자. 전설적인 해커의 실력을 가진 여자. 그리고 지금 자신의 면전에서 자신의 무능을 지적하는 여자. 그는 그녀에게서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들 둘 다 세상의 법칙보다는 자기 자신의 법칙을 믿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좋아, 우리 방식대로 하지. 그렇게 한밤중에 클린 룸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의 동맹이 맺어졌다. 거대한 음모에 맞서기 위해. 냉정한 이성의 천재와 예측 불가능한 직관의 천재가 손을 잡은 것이었다. 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있는 작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향했다. 그는 말없이 커피 2잔을 내렸다. 그리고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의 세상에서 타인에게 허락하는 가장 큰 신뢰의 표시였다. 동맹이 맺어진 후 강지욱의 클린룸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낮에는 냉철한 총수로서 회사를 이끌던 그는 밤이 되면 이곳에서 한유라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들의 협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스위스 시계와 예측 불가능한 현대미술 작품을 한 공간에 던져 넣은 것 같았다. 우선 내부 용의자부터 색출해야 해. 첫날 밤. 지욱이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순서도를 그려가며 말했다. 서버 납품 계약에 관여했던 모든 인원의 리스트를 뽑고 각 인원의 접근 권한, 재무 상태, 최근 통신 기록까지 전부 교차 분석해서 위험 등급을 매길 거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지. 그의 계획은 완벽한 알고리즘이었다.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답을 도출하는 전형적인 강지욱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단말기 앞에서 무언가를 빠르게 분석하던 유라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느려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접근하다간 당신이 리스트를 완성하기도 전에 최민준이 킬 스위치를 눌러버릴 거예요. 적은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오만함을 역이용해야죠. 무슨 뜻이지? 뱀굴을 막대기로 한번 쑤셔보는 거예요. 어떤 놈이 기어나오는지 보게. 유라의 눈이 장난기 있게 빛났다. 가짜 미끼를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프로젝트 프로메트스룸 같은 거.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려 가상의 프로젝트 계획안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KJ 이노베이션스가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아주 그럴싸한 가짜 계획안이었다. 이 가짜 파일을 감염된 서버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심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교묘한 보안 허점을 하나 만들어두죠. 오직 내부에 높은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허점. 누구든 이 파일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첫 번째 인간이 바로 우리가 찾는 쥐새끼일 확률이 높아요. 지욱은 즉시 반대했다.
너무 위험해. 우리의 움직임을 적에게 노출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첩자가 우리가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면 모든 게 끝이야. 그럴 일 없어요. 유라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탐욕이거든요. 저런 엄청난 기술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스파이는 없어요. 당신의 방식이 논리적이라면 내 방식은 본능적이죠. 그리고 스파이들은 논리보다 본능을 따라 움직여요. 팽팽한 논쟁이 오갔다. 지욱은 데이터와 확률을, 유라는 인간의 심리와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서로의 계획을 비판하고 방어하며 격렬하게 부딪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욱은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접근 방식에 놀라움을 느꼈고, 유라는 그의 철두철미함과 논리적 빈틈을 찾아내는 능력에 감탄했다. 결국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다. 일단 지욱의 방식대로 용의자 리스트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되, 동시에 유라의 프로메테스 함정 카드를 준비해두기로 한 것이다. 언제든 뱀을 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밤이 깊어지면 클린룸은 두 천재의 전쟁터가 되었다. 수백만 라인의 코드를 분석하고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해독하고 재무제표의 숫자들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쳤다. 그들의 작업 스타일은 모든 면에서 달랐다. 지욱은 몇 시간이고 미동도 없이 앉아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는 정해진 시간에 최고급 원두로 내린 에스프레소만을 마셨다. 반면 유라는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소파에 드러눕거나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두드렸고,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빈 과자 봉지와 에너지 드링크 캔이 널려 있었다. 어느 날 새벽, 계속되는 작업에 지친 지욱이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을 때였다. 유라가 밖에서 사온 김밥 한 줄과 캔커피를 그의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다. 이런 걸 어떻게 먹지? 지욱이 인공 감미료와 첨가물로 가득한 캔커피의 성분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전쟁 중에는 가리는 거 아니랬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다음 전투를 하죠. 유라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김밥을 우물거렸다. 지욱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며칠 밤을 사온 그의 몸은 칼로리를 원하고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편의점 김밥을 입에 넣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아니, 허기진 상태에서는 꽤 맛있게 느껴졌다. 그는 말없이 김밥을 다 먹고 캔커피를 마셨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또 하나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함께 밤을 새우고 같은 적을 향해 싸우면서 그들은 단순한 동맹 이상의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번은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분석하던 중이었다. 지욱이 논리적 모순점을 발견하며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그의 어깨너머로 코드를 들여다보던 유라가 불쑥 말했다. 그렇게 정면으로 뚫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녀는 지욱의 키보드를 빌려 몇 개의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러자 막혀있던 암호화 체계에 거짓 정보를 흘려 스스로 오류를 일으키게 만드는 기상천외한 우회로가 나타났다. 어떻게... 지욱이 놀라 물었다. 모든 시스템에는 설계자의 PI 버릇이 남아요. 이 암호를 만든 녀석은 지나치게 완벽주의자라서 예외 처리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죠. 그 강박관념을 역이용해서 있을 수 없는 예외를 만들어주면 시스템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녀의 직관은 지욱의 논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반대로 유라가 대담하게 시스템을 파고들다가 위험한 함정에 빠질 뻔했을 때 지욱이 그녀의 경로를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위험 요소를 정확히 짚어주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하나의 완벽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둘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나란히 앉아 하나의 모니터를 보며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동시에 같은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려다 그들의 손이 겹쳤다. 지욱은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의외의 온기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유라 역시 놀란 듯 재빨리 손을 뗐다. 평소와 같은 공간, 평소와 같은 작업이었지만 그 순간 클린룸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지욱은 자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이 감정은 그의 알고리즘에 없는 오류였다. 며칠간의 밤샘 분석 끝에 그들은 마침내 용의자 리스트를 3명으로 좁혔다. 첫 번째는 재무 담당 이사였다. 그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이 발견되었다. 두 번째는 R&D 센터장이었다. 그는 최근 비정상적인 시간에 서버실에 여러 번 출입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강지욱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진수, KJ 이노베이션스의 보안 총괄팀장. 지난 10년간 강지욱의 곁을 지키며 회사의 모든 보안을 책임져 온 그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이름이 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서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그의 시스템 접근 로그 중 단 3분이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너무나 완벽하게 지워져서 오히려 인위적인 흔적을 남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욱은 스크린에 떠있는 박진수 팀장의 이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배신,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꿨던 그 단어가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클린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욱의 얼굴에 떠오른 고통과 불신을 유라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위로의 제스처였다. 이제 막대기를 꺼낼 시간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뱀굴을 쑤셔서 진짜 뱀이 누구인지 확인할 시간. 지욱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함께 싸우는 전우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함정 카드 프로메테스를 가동할 때가 온 것이다. 작전명 프로메테스. 지금부터 시작한다. 강지욱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클린룸의 대형 화이트보드에는 함정의 모든 단계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첩자 색출 작전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쌓아온 그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리는 잔인한 도박이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지욱의 연기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3명의 용의자를 포함한 핵심 임원들만 소집하여 긴급 보안 회의를 열었다. 회의의 공식적인 안건은 타이탄 프로젝트의 보안 강화 방안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했다. 지욱은 평소처럼 냉철하게 회의를 이끌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무렵 그는 마치 중대한 비밀을 실수로 흘리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타이탄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극비 프로젝트가 하나 더 진행 중이오. 모든 임원들의 귀가 끗해졌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지욱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인류의 기술을 한 단계 진화시킬 수 있는 신의 불과 같은 기술이지. 이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는 KJ 이노베이션스 최고의 보안 사항이오. 여기 있는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그는 일부러 프로젝트의 가치를 과장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극도로 강조했다. 그리고 새 용의자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롭게 관찰했다.
재무이사는 탐욕스러운 빛을 숨기지 못했고, R&D 센터장은 기술적 호기심에 눈을 빛냈다. 그리고 박진수 팀장, 그는 가장 프로페셔널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욱에게 말했다. 회장님, 그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관련 인원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시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완벽한 보안 책임자의 모습이었다. 흠잡을 데 없는 충성심. 하지만 지욱은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번뜩이는 이질적인 빛을 보았다. 그것은 뱀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빛과 닮아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욱과 유라는 클린룸으로 돌아왔다. 이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만이 남았다. 미끼는 던져졌어요. 유라가 말했다.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서버 접속 로그를 실시간으로 띄워놓았다. 수백만 라인의 텍스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제 누가 가장 먼저 물지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클린룸 안에는 오직 키보드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전부였다. 긴장감이 공간을 질식시킬 듯 짓눌렀다. 지욱은 평소에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다리를 떠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박진수 팀장이 아니길, 제발 그만은 아니길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그는 문득 유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해 본 적 있나? 유라는 시선을 스크린에 고정한 채 대답했다. 없어요. 애초에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혼자인 게 가장 안전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지욱이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이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내 모든 것을 걸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어. 그는 내 기술을 훔쳐 경쟁사에 팔아넘겼지. 그 이후로 나는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을 믿기로 했어. 사람은 너무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유라는 잠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언제나처럼의 날카로움 대신 드물게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가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왔다. 유라의 외침에 지욱이 정신을 차렸다. 스크린의 한쪽 구석에서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누군가 프로메테스 폴더가 숨겨진 디렉토리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IP 주소는 산의 R&D 센터야. 유라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상대가 아주 조심스러운데 직접 접근하지 않고 여러 개의 가상 프록시를 거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어. 상대는 프로였다. 어설픈 내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보안팀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꿰고 있었다. 어디 해보자는 거지. 유라의 입가에 맹렬한 미소가 번졌다. 내 놀이터에 들어온 걸 환영해. 쥐새끼야, 지금부터는 유라의 무대였다. 클린룸의 모든 스크린이 그녀의 통제해 새로운 정보들로 채워졌다. 그녀는 첩자가 만들어낸 가짜 흔적들을 하나씩 역추적하며 그의 진짜 위치를 좁혀나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두뇌 싸움이었다. 첩자가 방화벽을 세우면 유라는 그 방화벽에 더 작은 틈을 찾아 뚫고 들어갔다. 첩자가 로그 기록을 지우면 유라는 지워진 데이터에 잔상 고스트를 복원해 그의 경로를 복구했다. 지욱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현란한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코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듯. 시스템의 흐름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흘렀을까? 마침내 첩자가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추적 방지 시스템을 가동시킨 후 프로메테우스 파일에 접근해 그것을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제바스타, 유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자 프로메테우스 파일 안에 심어두었던 트로이 목마가 활성화되었다. 클린룸의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창이 번쩍 하고 나타났다. 그것은 웹캠 영상이었다. 어두운 사무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한 남자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거대한 비밀을 훔쳐내는 자의 탐욕스러운 희열이 뒤섞여 있었다. 그 얼굴은 지난 10년간 지욱이 가장 가까이에서 믿고 의지했던 박진수 보안팀장의 얼굴이었다. 동시에 다른 창에서는 데이터 패킷이 전송되는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데이터의 최종 목적지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퀀텀 리프의 위장 서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웹캠 영상 속에서 박진수는 파일 복사가 완료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모든 접속 흔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지우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모든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녹화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클린룸 안에는 얼어붙은 듯한 침묵만이 흘렀다. 유라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욱은 스크린에 얼어붙은 박진수의 얼굴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차가운 실망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유라는 조용히 그의 곁에 섰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대신 그의 상처를 이해한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지욱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차분하고 조용해서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다. 이제 쥐를 잡았으니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서 얼음보다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 쥐를 키운 주인을 잡으러 가야지. 강지욱의 선언에 클린 룸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라는 그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차가운 결의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배신자에 대한 분노를 넘어 판 전체를 뒤엎으려는 게임 설계자의 냉혹한 의지였다. 잠깐만요. 유라가 나섰다. 박진수를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해요. 증거는 차고 넘치잖아요. 아니. 지욱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쥐를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쥐덫을 놓은 사냥꾼까지 잡으려면 쥐를 미끼로 써야지. 박진수는 아직 쓸모가 남았어. 그의 계획은 유라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박진수를 처벌하는 대신 그를 역 니스파이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를 이용해 최민준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퀀텀 리프를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겠다는 무섭도록 대담한 구상이었다. 최민준이 가장 원하는 건 프로메테우스 기술이야. 지욱이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새로운 작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술을 주면 돼. 아주 완벽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고 있는 트로이오의 목마를. 그때부터 두 사람의 밤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라는 그녀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가짜 프로메테우스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AI 칩 설계도의 핵심 아키텍처를 교묘하게 비틀었다. 겉보기에는 혁신적이고 완벽한 설계도였지만 그 안에는 특정 연산부하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발열을 제어하지 못하고 스스로 칩셋을 태워버리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었다. 대량 생산에 들어가 수천억을 투자한 후에야 발견될 수 있는 완벽한 시한폭탄이었다. 며칠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배우를 무대에 올릴 시간이었다. 지욱은 박진수 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한밤중에 호출이었지만 박진수는 아무 의심 없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충직하고 유능한 보안팀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지욱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자신의 거대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책상 위의 태블릿 화면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화면에는 며칠 전 그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프로메테우스 파일을 훔쳐내던 웹캠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고장난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아이, 이건 조작입니다. 함정입니다. 회장님, 함정. 지욱이 차갑게 웃었다. 맞아, 함정이지. 그리고 당신은 그 함정에 아주 완벽하게 걸려들었고. 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책상에 기대선 채 절망에 빠진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10년이었네. 박 팀장, 자네가 내 등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시간이. 그 시간의 가치가 얼마였나, 최민준이 얼마를 줬기에. 자네는 그 10년을 팔아넘겼지. 박진수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빚 때문에. 어린 딸의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욱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자네에게 길은 두 가지야. 첫 번째, 지금 당장 산업 스파이 혐의로 감옥에 가서 남은 인생을 썩는 것. 자네 딸은 평생을 배신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겠지. 두 번째, 지욱은 허리를 숙여 박진수의 턱을 잡아 올렸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속삭였다. 우리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최민준에게 연극을 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조용히 떠날 기회를 주지. 선택은 자네 몫이야. 박진수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는 흐느끼며 지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는 기꺼이 꼭두각시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이후 클린룸에서는 더욱 은밀하고 위험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지욱과 유라는 박진수의 뒤에서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들은 박진수의 이메일 한 줄, 메시지 한 단어까지 모두 지시하며 최민준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각본을 썼다. 박진수는 지욱의 지시대로 유라가 만들어낸 결함 있는 프로메테우스 데이터를 최민준에게 전송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빼낸 KJ의 최고 기밀이라며 최민준의 신뢰를 얻었다. 최민준은 미끼를 완벽하게 물었다. 그는 박진수가 보내온 데이터를 보고 환희에 날뛰었다. 그는 즉시 퀀텀 리프의 모든 R&D 역량을 프로메테우스 개발에 쏟아붓도록 지시했다. 수조 원대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퀀텀 리프는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 아슬아슬한 사기극이 진행되는 동안 지욱과 유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비밀을 공유한 유일한 공범자였다. 박진수를 돌려보낸 어느 새벽, 지욱은 클린룸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워 보였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다시는 못할 일인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그때 유라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지욱이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평소의 날카로운 모습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애초에 누구도 믿지 않는다던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지욱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조심스럽게 쓸었다. 유라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지욱은 천천히 그녀에게 얼굴을 가져갔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배신감과 분노가 그녀의 존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망가진 알고리즘을 치료하는 유일한 패치 파일이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거의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 미빅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최민준 측에서 온 응답이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의 애틋한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다시 클린룸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무언가 확실히 변해 있었다. 그들은 모니터를 함께 들여다보았다. 최민준이 프로메테스 기술 확보를 축하하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내부 공지였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선언하고 있었다. 지욱과 유라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승리의 예감과 함께 방금 전의 순간을 기억하는 따뜻한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다. 적은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고 그들은 그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유일한 두 사람이었다. 최민준의 세계는 샴페인과 환호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퀀텀 리프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재계는 그의 대담한 M&A와 신기술 투자를 찬양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임원들과 축배를 들며 곧 강지욱을 무너뜨리고 업계의 유일한 황제가 될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프로메테스 칩의 프로토타입은 언제쯤 나오나 최민준이 의기양양하게 물었다. 이번 주 내로 첫 시제품이 완성됩니다. 회장님, 스트레스 테스트만 통과하면 즉시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민준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며칠 후 R&D 센터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이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뭐라고? 최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스트레스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부하가 걸리자 칩셋의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더니 그냥 녹아내렸습니다. 모든 시제품이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민준은 처음에는 단순한 생산 결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엔지니어들이 며칠 밤낮으로 분석한 끝에 내놓은 결론은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건 설계 자체의 결함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의도적인 결함입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불량 설계도를 넘긴 겁니다. 최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축배의 기억, 치솟던 주가, 장밋빛 미래,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속았다, 강지욱에게. 그리고 그에게 정보를 가져다 준 박진수에게 완벽하게 노란한 것이었다. 그는 수조 원의 돈을 허공에 날렸고 회사의 모든 것을 이 실패한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그의 자만심은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이 판을 뒤집어야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마 전 부하 직원이 보고했던 강지욱의 스토커. 광화문 한복판에서 강지욱과 격렬한 애정 싸움을 벌였다던 그 여자. 한유라, 최민준 같은 인간에게 감정의 노출은 곧 약점의 노출이었다. 강지욱처럼 얼음 같던 놈이 대중 앞에서 그런 소동을 벌였다는 것은 그 여자가 그에게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래, 최민준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강지욱, 내 놈의 아킬레스건을 내가 찾아냈다. 그는 한유라가 강지욱의 계획에 깊이 관여된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저 강지욱이 깊이 빠져있는 어리고 예쁜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검은 돈으로 관리하는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다. 한유라라는 여자를 찾아 조용히 내 앞으로 데려와. 전화기 너머로 짧은 대답이 들려왔다. 최민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파멸의 위기에 몰린 자의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게임의 룰을 바꾸지. 강지욱, 이제부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같은 시각 강지욱과 한유라는 클린룸에서 드물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최민준이 미끼를 문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유라가 자신이 주문한 따뜻한 쌀국수 그릇을 지욱 앞으로 밀어주었다. 편의점 김밥에 익숙해진 지욱은 이제 그녀가 가져오는 평범한 음식들에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말없이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뜨겁고 진한 국물이 며칠간의 피로를 녹여주는 것 같았다. 맛있군. 그가 무심코 말했다. 그렇죠. 유라가 아이처럼 활짝 웃었다. 지욱은 그 미소를 보며 저도 모르게 함께 미소 지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얼굴에 나타난 희미한 미소.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이나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보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늦은 밤, 유라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내가 데려다 주지. 지욱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보호 본능이 짙게 배어 있었다. 됐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유라는 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특유의 독립심으로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 헬레나예요. 동네 고양이도 나 보면 도망가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고 클린룸을 나섰다. 지욱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이 비논리적인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불길한 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유라는 KJ타워를 나와 익숙한 길을 따라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검은색 밴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순식간에 그녀를 덮쳤다. 누구야? 유라는 소리치며 거세게 저항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휘둘러 한 명의 얼굴을 가격하고 다른 한 명의 급소를 무릎으로 찼다. 하지만 그들은 프로였다. 한 남자가 그녀의 뒤에서 팔을 붙잡았고 다른 남자가 약품이 묻은 손수건으로 그녀의 입과 코를 막았다. 달콤하고 역한 냄새, 유라의 의식이 순식간에 아득해졌다. 그녀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녀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남자들은 축 늘어진 그녀를 벤 안으로 던져놓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바닥에는 그녀가 떨어뜨린 작은 바이올린 모양의 핸드폰 고리만이 남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클린룸에 남아있던 지욱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콘솔로 달려가 KJ 타워 주변의 모든 CCTV에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시간을 되감아 그녀가 건물을 나서는 모습부터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스크린 속에서 그녀가 골목길로 들어서는 모습, 뒤이어 나타나는 검은색 밴, 그녀의 처절한 저항과 힘없이 쓰러져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까지. 지욱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논리의 회로가 끊어지고 그 자리를 원시적인 분노가 집어삼켰다. 그가 애써 닫아두었던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의 트라우마와 모든 감정의 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세계로 들어온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쿠앙! 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최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책상이 그의 괴력에 비명을 지르며 금이 갔다. 그는 스크린 속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검은색 밴을 노려보았다. 그의 입에서 지옥의 악귀처럼 낮고 잔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김인준, 내연 죽었다. 강지욱의 세상은 불타는 분노의 붉은색과 얼음 같은 복수의 푸른색, 단 두 가지 색만으로 재편되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회장이라는 이성적인 페르소나는 산산조각났고 자신의 것을 빼앗긴 수컷의 원시적인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KJ 이노베이션스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모든 CCTV, 교통관제 시스템, 통신사 기지국 정보가 그의 통제에 들어왔다. 몇 분 만에 그는 한유라를 납치한 검은색 밴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그려냈다. 최종 목적지는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창고 지역이었다. 그는 초의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제거되어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다. 초의 실장, 비상사태다. KJ의 최정예 보안팀 5명만 소집해 소음기 달린 권총과 야간 투시경, 최신 통신 장비로 완전 무장시켜 30분 안에 회사 헬기장으로 집결한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에 먼저. 경찰은 너무 느려. 지욱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건 전쟁이야. 그리고 전쟁에서는 법이 아니라 화력이 우선이지. 동시에 그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을 통해 퀀텀 리프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가 비밀리에 매집해온 이사회를 강제 소집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소집 명분은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긴급 재검토 및 최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그것은 최민준의 목에 겨눠진 서슬 퍼런 칼날과 같은 소환장이었다. 모든 지시를 내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는 평소에 완벽한 수트가 아닌 활동성을 극대화한 검은색 특수 작전복이 있었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얼음 같던 CEO는 사라지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한 마리의 흑표범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유라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녹슨 소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낡은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 불빛이 희미한 창고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일어났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최민준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파멸 직전의 공포와 모든 것을 망가뜨리려는 광기가 뒤섞여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강지욱에게 전화해. 최민준이 그녀의 얼굴 앞에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다. 진짜 프로메테스 기술을 가지고 이리로 오라고 전해. 그렇지 않으면 그의 예쁜 여자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이야. 그의 말에 유라는 피식 웃었다. 이 남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강지욱의 연인, 약점으로만 보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해커 헬레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패인이었다. 유라는 일부러 겁에 질린 척 연기하며 주위를 살폈다. 그녀의 눈에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북 한 대가 들어왔다. 노트북은 전원이 켜진 채 창고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저것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바로 그때 최민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였다. 최민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지욱, 미친 새끼가. 최민준이 부하들에게 고함을 치며 전화를 받는 사이 유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비비며 묶인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목 피부가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회장님, 강지욱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사회에 나타날 모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절박한 목소리에 최민준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악을 썼다. 다 끝났어. 이젠 다 끝이야. 그리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래, 끝이라고 좋아.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지. 강지욱, 내 놈의 심장도 같이 가져가 주마.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기술자에게 소리쳤다. 당장 실행해 프로젝트 키메라. 킬 스위치를 작동시켜. 기술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건 시끄러워. 당장 실행하란 말이다. 기술자가 떨리는 손으로 명령어를 입력했다. 노트북 화면에 붉은색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나타났다. 키메라 프로토콜 활성화. 10분 후 KJ 이노베이션스 전 서버 파괴 실행. 같은 시각 퀀텀 리프의 이사회 회의실. 강지욱이 얼음 같은 얼굴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에 자신의 단말기를 연결했다. 그리고 지옥이 펼쳐졌다. 스크린에는 박진수가 가짜 데이터를 훔치는 영상. 최민준이 박진수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계좌 내역. 그리고 퀀텀 리프가 투자한 프로메테스 설계도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불량품이라는 기술 분석 보고서가 차례대로 재생되었다.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창고. 최민준이 광기에 찬 비명을 지르는 순간 유라는 마침내 밧줄을 끊고 자유로워졌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경비들이 그녀를 발견했다. 격투가 벌어졌다. 유라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변의 도구를 이용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정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경비 중 한 명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순간이었다. 땅땅땅. 소음기가 달린 총성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며 경비들이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창고에 깨진 유리창과 출입문으로 검은 작전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지욱의 보안팀이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서 분노에 찬 악마의 얼굴을 한 강지욱이 최민준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카운트다운이 진행 중인 노트북만이 보였다. 남은 시간
2분, 그녀는 노트북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다. 한편 강지욱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최민준의 멱살을 잡아챘다. 유라는 어디 있지? 아니, 넌 내 여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지욱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주먹이 최민준의 얼굴에 인정사정 없이 날아갔다. 그것은 더 이상 기업 총수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자에 대한 한 남자의 처절한 응징이었다. 유라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최민준의 허술한 네트워크를 뚫고 키메라 프로토콜의 심장부로 접근했다. 그녀의 눈앞에 마지막 방화벽이 나타났다. 남은 시간 30초. 강지욱이 피투성이가 된 최민준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퀀텀 리프 이사회에서는 최민준의 해임안과 형사고발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었다. 유라의 눈동자에 복잡한 코드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남은 시간 10초. 그녀는 마지막 인증키를 찾아냈다. 9, 8, 7. 그녀는 키메라를 멈출 수 있는 영명영어 코드를 입력했다. 2, 4, 3. 그녀가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명령어 오버라이드, 키메라 프로토콜 무력화 완료. 화면의 붉은 타이머가 공영 구민갱에서 멈췄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유라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며 그녀는 그대로 키보드 위로 쓰러졌다. 창고 안의 싸움도 끝나 있었다. 최민준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강지욱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 유라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쓰러진 그녀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 얼음 같던 이성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괜찮아, 유라야. 괜찮아.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그는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옷을 적셨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창고 안으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욱은 여전히 한유라를 품에 안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정예팀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최민준과 그 일당을 경찰에 인계하는 동안 그의 세계는 오직 품 안에 있는 이 여자의 온기만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는 듯 그녀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다.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는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은 것이다. 몇 주가 흘렀다. 폭풍은 모든 것을 쓸어갔다. 최민준과 박진수를 비롯한 그의 공범들은 산업 스파이 및 납치,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긴 재판 끝에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모든 것을 잃은 최민준은 법정에서 강지욱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거함이었던 퀀텀 리프는 좌초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결국 회사는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때 강지욱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반면 KJ 이노베이션스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견고하게 솟아올랐다. 강지욱은 언론에 내부의 배신자를 자력으로 색출하고 경쟁사의 비열한 공격으로부터 회사를 지켜낸 영웅적인 CEO로 칭송받았다. 그의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은 전설이 되었다. 물론 그 누구도 이 모든 승리의 이면에 헬레나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해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존재는 강지욱에 의해 완벽한 비밀에 붙여졌다. 세상은 다시 질서를 되찾았고 시간은 모든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며 흘러갔다.
강지욱은 변했다. 그는 여전히 KJ 이노베이션스를 이끄는 유능하고 냉철한 총수였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온기가 감돌았다. 그는 더 이상 0과 1만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다.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끔씩 희미한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에 놀라워했다. 한유라 역시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강지욱은 KJ 이노베이션스 내부의 파격적인 조건에 독립적인 사이버 보안 부서를 신설했다. 부서의 이름은 섹션 헬레나. 그곳의 수장은 당연히 한유라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팀과 자원, 그리고 완벽한 자율성을 보장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미묘했다. 창고에서의 그 격렬한 포옹 이후 그들은 연인처럼 보였지만 누구도 먼저 그 관계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클린룸에서 함께 일했고 서로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최고의 파트너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그들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방정식처럼 애틋하고 긴장감 넘치는 공기가 흘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지욱은 유라를 남산타워로 데려갔다.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다. 웬일이에요? 이런 곳에 다 유라가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지욱은 난간에 기댄 채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평소에 딱딱한 수트 대신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를 입고 있었다. 우리의 시작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참 엉망진창이었지. 그의 말에 유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당신 차를 막아섰을 때 정말 무서웠는데 당장이라도 날 잡아먹을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랬지. 지욱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의 나는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던 그 여자가 결국 내 세상을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지난 몇 주간 생각해봤어. 내 인생이라는 알고리즘에서 너라는 변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은 하나더군.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니오는 내가 제거해야 할 오류가 아니었어. 네가 없으면 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아.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 코드야. 한유라, 그의 고백은 달콤한 미사여구가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진실되고 강지욱다운 방식이었다. 유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말인데. 지욱이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대중 앞에서 연기했던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었다. 키스 해도 될까? 그것은 허락을 구하는 진심을 담은 질문이었다. 유라는 대답 대신 환하게 웃으며 까치발을 들었다. 그녀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들의 첫 번째 진짜 키스였다. 그것은 위장도, 연극도, 전략도 아니었다. 수많은 혼돈과 위기를 함께 건너온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의 안식처를 찾았음을 확인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최첨단 유리 건물 하나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건물 정면에는 헬레나 사이버 보안 연구소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강지욱과 한유라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이름이 걸린 건물이 생기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유라가 감격스러운 듯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KJ 이노베이션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 당연한 일이야. 지욱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유라가 장난스럽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회장님, 아직도 가끔 궁금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정말 그냥 평범한 스토커였다면 정말로 날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지욱은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며 대답을 피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질문을 막으려는 듯 부드럽게 그녀에게 키스했다. 햇살 좋은 봄날이었다. 그들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함께 써 내려갈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